안녕하십니까? 질구쌤입니다.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비교해볼게요. 전세권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질권도 설명드렸어요. 전세권은 뭐다? 민법상의 권리.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고 소유주한테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뭔데? 전세권보다 더 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다음에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제3자에게도 살 수 있는 권리, 즉 이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대항을 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개가 구별이 되죠? 그럼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만 인수해요. 근데 작년 판례에서 전세권한테도 대항력을 주는 바람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생겼다. 그래도 여전히 대항력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즉 누가 세다?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이라고 부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대항력이 훨씬 세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가 빠르면 뒤에 나와 있는 아무도 어떤 권리보다도 전입신고가 빠르면 그냥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다. 전입신고입니다. 질권은 뭐였다? 근저당의 저당이다. 근저당의 저당이니까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저당, 돈을 빌려주는데 이 근저당권,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잡아둔 근저당을 통해서도 돈을 빌려주더라.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본번에 12번이지만 부번은 다시 1, 다시 2, 다시 3, 다시 4로 갈 수 있다. 근데 최종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 4에 있는 사람일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번호에 있는 권리상 날짜는 보호해주되 금액적으로는 다 더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질권 잡아준 사람의 돈만 예상 배당으로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질권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비유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비슷한 개념인지 잘 봐요.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이 비유를 또 완전히 실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용어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비유가 너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봐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가져요? 세입자가 가져요. 소유주가 있어요. 이 둘 간의 거래 관계입니다. 맞죠? 그러면 좀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왔으면 전세권자이자 임차인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전세권의 질권도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해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여러분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세입자라고 하는 게 전당포 주인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보호해줘야 되는 권리가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소액 임차인이 아닐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 전세권은 뭐냐면 잘 봐요. 이게 비유가 잘 맞는지 잘 봐요. 집주인이 뭘 맡겼냐면 집을 맡겼어요. 카메라랑 노트북이랑 핸드폰 맡기듯이 아이폰 맡기듯이 집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세입자한테. 그리고 세입자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이게 전세 맞죠? 세입자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무이자로. 근데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를 줄 수 없으니까 전당포 주인인 세입자한테 이자 대신 집에 살아. 그 집에 내가 준 게 카메라랑 아이폰은 그 안에서 살 수는 없지만 집은 그 안에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 그 사는 동안 돈 안 내도 돼. 그 대신 내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 이게 전세권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당포 주인이에요. 전당포 주인이 지금 물건을 맡아놓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이 물건을 다른 전당포나 은행에다가 맡기고 돈을 빌리면 안 되죠.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언제 찾아올 줄 알고 가만히 갖고 있어야지. 이걸 왜 돈을 빌려? 근데 전세는요. 잘 봐요. 이 전세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서 돈을 빌립니다. 전세입자가 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맡아둔 물건을 가지고 은행이 제3자인 은행한테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애매한 거예요. 은행은 이 사고가 생겨,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이거 이 전당포 주인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몰라 나 망했어. 난 돈 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은행인 사람이 집주인한테다가 이 집을 처분할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법제화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이 집주인한테 처분할 권한을 가질 때 이 행사하는 권리가 집주인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전당포 주인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에게 청구하는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 단계 건너뛰었으니까 이게 질권 개념인 거예요. 질권이라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질권 개념하고 되게 비슷한 비유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질권을 가지니까 이게 전질권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임차인이 전세든 월세든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임차인을 구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 여기 들어가 있는 전자를 잘 기억하세요. 전대. 전대를 줄 때 전대차 계약, 임대차 말고 임대차 받은 사람이 또 임대 줬을 때 전대차 계약의 보호는 날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으로 날짜 권리를 잡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주는 뻥치죠. 내가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다 임차를 해줬는데 그 임차해준 사람의 권리는 내가 임차해준 사람의 권리하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니까 얘가 만약에 자기가 임차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임차를 해줘버리면 그 돈을 내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주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되죠?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동의를 안 받고 소유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주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면 전대차를 받은 사람, 임차인의 임차인은 소유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를 전질권이라고 불러요. 질권인데 전대차 계약을 맺어서 한 번 더 달아갔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경매 사건에서 한번 봐볼게요. 진짜로 있어요. 사건 잘 봐보세요. 김윤규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해랑조사서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김잔디라는 사람의 부모로 보인대요. 김잔디 누구냐? 에큐온저축은행에다가 근저당을 잡은 사람이에요. 10억이 넘는 돈을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잡았죠.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큰 금액이 은행권에서 대출이 나왔으면 앞에는 전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전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인데 그럼 이것만 보고 추론하기에는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증거로 잡느냐? 밑에 나왔더니 매각권 명세 뭐라고 잡으면 에큐온저축은행으로부터 임차한 김윤구하고 장정회에 대한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다. 이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게 뭐예요?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건 자,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행이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줄 때 이 대출 총액이 집값 평균적인 KB 시세 집값의 70% 제 생각에 50에서 70% 된다 칩시다. 요 정도 되면 최대치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전세라고 하는 것도 서울 기준으로는 한 50%에서 60%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에. 그러면 전세가 5, 60% 들어있었을 때는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상보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안 되는 관계인 겁니다. 전세가 있으면 은행에선 대출이 안 나와요. 은행 대출이 있으면 당연히 전세도 안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은행 대출 너무 많은데 전세입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니까 김잔디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세를 4억 5천 줬다고 계약서를 꾸몄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큐온저축은행은 전세가 입자가 애초에 들어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 기준으로 이게 설정이 되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소액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호해야 될 약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전입신고가 빠른 이 전세 입자를 갖다가 이 사람 전입신고 일찍 한 전세 계약자 맞아요 하고 계약서를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큐온저축은행은 갑자기 뻥찌는 거죠.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가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러니까 일을 잘한 거지. 은행이 앞에 전입신고 빠른 전세입자가 들어있으면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아니까 근저당 잡을 때 이 전세입자 맞아? 야 4억 5천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전세입자의 계약서가 무상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그랬겠죠. 김잔디는 이걸 제출하고 나서 대출을 70% 50% 정도 크게 받았을 겁니다. 10억 대출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제출했던 거 하나로 나중에 경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되어 있으니 에큐온저축은행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걸 막아내는 방법도 하나하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이 자본주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볼게요. 이 사건은 진짜 재밌어요. 그래도 아까는 약간 가족, 부모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줬던 건 민법상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준다. 이게 인정이 잘 안 되기도 해요. 두 가지 사건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이 사건은 뭐냐? 그래도 아까 거는 가족이 어떤 그 무상으로 살게 해주든 아니면 계약을 맺었든지 간에 실제 살고 있잖아요, 그 집에. 근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전세입자가 권미자가 보증서에 따르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한 채권이 이 말 이제 이해되시죠?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걸 해놨겠지. 아니면 전입신고도 해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권, 주거전세권자가 있네요. 그죠? 점유에 거는 주거전세권이니까 얘는 전세권 설정을 했어. 등기상에 전세권 설정도 해놓고 전입신고도 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전세권 설정 일자보다 더 센 권리가 임차권이니까 얘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매각물권 명세서에 있는 이 이야기는 대항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와보자고요. 이 임차인에 대한 신청 조건부터 임차인의 기명 날인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자, 무상임대차 확인서 어쩔 때 제출한다 그랬어요? 앞서 사건에서 봤듯이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고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 되니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무상이네 하고 제출이 된 걸 확인하면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거는 사기지, 사기. 사문서 위조죠. 실제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무상이에요 라고 거짓말로 은행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이거 이런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게 허위문서임을 주장했어. 근데 왜 허위문서임을 주장한 게 이게 받아들여졌을까? 이 사람은 뭐 계좌 입금한 기록도 있을 것이고 계약서도 쓴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4억 2,500만 원이고 권리신고 및 배당신고 요구를 다 했으나 2008년 1월 23일자 2억 5천으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고 4억 2,500으로 증액하기로 했던 이것은 4억 2,500으로 증액하기로 했던 것은 구두 계약했다고 진술했단 말이에요. 이건 구두 계약했으니까 뭐만 남아 있겠어요? 이거는 입금 기록은 있겠네요. 그럼 입금 기록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는 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는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하고 4억 2,500만 원이니까 2억 2,500만 원 증액해줬네. 그러니까 얘는 전세금이 지금 4억 2,500만 원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저걸 있다고 생각하고 저 돈은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경매, 낙찰, 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억 2,500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대항력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한 60%대 굉장히 경쟁률이 많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60%의 낙찰을 받아간 건 이런 권리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손해는 누가 봤어요? 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걸 보고 이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피해를 봤죠. 이 대항력 입자한테 돈을 먼저 줘야 되니까 은행은 이 돈만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배당을. 그래서 은행이 손해봤어요. 아마 이 은행 실무 담당자, 이 대출을 담당했던 담당자는 처벌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